안녕하세요. 림쌤의 10분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한능검 대비 기본 개념 강의 17번째 시간 조선 후기의 정치 변화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앞서 조선의 전후기를 나누는 핵심 사건이 임진왜란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러한 임진왜란 후 조선은 과연 어떻게 변화했을지 지금 바로 광해군부터 만나볼게요. 임진왜란 이후 왕이 된 광해군은 선조의 아들인데요. 사실 적통은 아니고 후궁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조는 영민한 광해군을 두고도 차일피일 세자책봉을 미뤘습니다. 기억나시죠? 왜 이때 정철이 세자책봉을 건의하는 건저일을 했다가 선조의 노여움을 사서 파직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서인들은 정권을 뺏겼고 동인이 서인을 처리하는 문제로 다시 북인과 남인으로 나뉜다고 했었죠. 하지만 외란이 터지자 선조는 결국 광해군을 세자에 책봉하고는 의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리고 도성에 남은 광해군은 세자로서의 책임을 다해 전쟁을 진두지휘했는데요. 사실 광해군은 임진왜란의 숨은 영웅이었습니다. 이러한 광해군은 외란이 끝난 이후 왕위에 올라 전쟁의 피해 복구를 위해 힘을 쏟았습니다. 부서진 성곽을 수리하고 토지를 조사해 국가재정 확보에 힘썼으며 대동법을 실시해 세금의 부담을 낮췄습니다. 이 대동법은 지역 특산물 대신 토지세를 내게 한 정책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경제 파트에서 다룰게요. 한편 외란 이후 중국 역시 변화의 바람이 불어 명이 쇠퇴하고 후금이 성장한다고 했었죠. 이때 후금이 명을 공격해요. 그러자 명은 조선에 지원군을 요청합니다. 사실 명과의 의리를 생각하면 지원군을 보내는 게 맞긴 한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괜히 저물어가는 명을 도왔다가 후금의 미움을 살 수도 있는 입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광해군은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외교를 펼쳤어요. 일단 명의 요청대로 군대를 파견하긴 했습니다만 신하인 강옥립을 은밀히 불러 상황을 봐서 적당히 후금에 항복하라고 명령한 거죠. 이에 결국 강옥립이 후금에 투항했고요. 명과의 의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서인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서인들은 결국 인조반정을 일으켜 광해군을 끌어내렸는데요. 이때 서인들이 주장한 반정의 명분은 바로 폐륜이었습니다. 사실 광해군이 이때 자신의 이복 동생인 영창대군을 죽이고 영창대군의 어머니인 임목대비를 유폐시켰거든요. 이 영창대군은 선조의 적통아들이었어요. 선조가 느그맣게 새로운 중전을 맞아 아들을 낳았거든요. 광해군 입장에서는 어리긴 해도 적통인 영창대군이 부담스러웠어요. 왕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영모죄를 씌워 영창을 죽이고 임목대비를 유폐시켰고요. 이러한 광해군의 폐륜을 구실 삼은 서인들은 결국 인조반정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광해군과 북인들이 쫓겨났고요. 정권을 장악한 서인들은 인조와 함께 친명배금 정책을 펼쳤습니다. 친명배금이란 명과는 친하고 금은 배척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러자 이에 심기가 불편해진 후금이 조선을 침략하며 정묘호란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후금을 막을 힘이 없었어요. 쭉쭉 밀고 내려오는 후금의 군대에 강화도로 피난을 갔던 인조는 결국 후금과 형제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후금은 더욱 성장해 국호를 청이라고 치더니 이번엔 조선의 군신관계를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청을 오랑캐라고 생각했던 조선으로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어요. 그래서 조선은 청의 4대 요구를 거절했고요. 이에 결국 병자호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청태종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조선을 침략했고요. 인조는 급히 남한산성으로 피신했지만 계속해서 압박하는 청의 군대에 결국 조선은 청과 굴욕적인 화해를 맺게 됩니다. 삼전도의 굴욕 들어보셨나요? 이 삼전도에서 조선의 왕 인조는 청의 황제에게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패배 후 조선의 수많은 사람들이 청으로 끌려갔고요. 이 중에는 인조의 아들인 소현세자와 복림대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고국으로 돌아온 소현세자는 청의 선지문물을 받아들이자고 제안해요. 그래서 인조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소현세자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요. 이에 그의 동생인 복림대군이 세자로 책봉돼 인조 다음으로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효종입니다. 이러한 효종은 소현세자와는 다르게 청은 우리의 원수라며 청에 대한 복수를 다짐했고요. 송시열 등과 함께 청을 타도하자는 북벌론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북벌론도 효종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결국 실패합니다. 한편 효종 이후 왕이 된 현종 때는 예속 논쟁이 일어났는데요. 이 과정에서 서인과 남인의 갈등이 심화됐습니다.
이 붕당의 흐름을 보면 처음에 동인과 서인으로 출발했다가 기축국사와 건저희 사건을 거치며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분열되잖아요. 그리고 광해군 때 북인이 정권을 잡았지만 인조반정 이후 정권은 다시 서인들에게 돌아갔고요. 서인들은 남인과 함께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갈등이 예속 논쟁으로 다시 불붙게 된 겁니다. 예속 논쟁이란 예를 둘러싼 논쟁으로 효종이 사망했을 때 자의대비가 상복을 몇 년 입어야 하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이 자의대비는 효종의 새어머니였어요. 근데 효종보다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효종이 죽었을 때 자의대비는 멀쩡히 살아있었습니다. 이에 대비가 상복을 입는 기간을 두고 논쟁이 됐는데요. 유교의 원칙상 장남이 죽었을 때는 어머니의 상복 착용 기간이 3년이지만 장남이 아닐 경우 1년이었습니다. 효종은 둘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서인들은 사대부의 예를 따라 1년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남인들은 왕을 대우하는 차원에서 3년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논쟁에 당시 왕이었던 현종은 서인들의 편을 들어줬지만 몇 년 후 효종부의 죽음으로 다시 예속 논쟁이 불거졌을 때는 왕실의 예우를 주장한 남인들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서인과 남인의 갈등이 심화됐고요. 이들의 갈등은 숙종 때 황국으로 극에 달했습니다. 황국이란 국면을 환기시킨다는 뜻으로 정권이 확확 바뀌는 상황을 말합니다. 한 당이 정권을 잡으면 상대 당은 모두 정궤에서 퇴출하거나 죽임을 당했어요. 당시 왕이었던 숙종은 이 황국을 이용해 자신의 왕권을 철저히 강화시켰습니다. 이러한 황국은 총 3차례에 걸쳐 일어났고요. 이 황국의 중심에 있던 여인이 바로 장희빈입니다. 이 장희빈은 사극의 주인공으로 정말 많이 나오는 인물인데요. 사실 시험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습니다. 다만 남인들이 숙종의 사랑을 받았던 장희빈을 이용해 2차 황국을 주도했고 이 과정에서 서인들의 수장이었던 송시열이 사약을 받고 죽었다는 정도만 기억해두세요. 암튼 이 3번의 황국으로 정치는 점점 일당전제화되고 붕당은 변질됐는데요. 이러한 붕당 정치의 최종 승자는 서인입니다. 그리고 이 서인은 다시 남인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었고요. 소론은 장희빈의 아들인 경종을, 노론은 이후 영조가 되는 연인군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경종의 병사로 영조가 왕위에 올랐는데요. 이러한 영조는 강력한 왕권을 자랑하며 정조와 함께 조선 후기의 전성기를 이끈 왕입니다. 중요합니다. 특히 이 영조는 당파 싸움을 금지하는 탕평 정치를 실시했어요. 그러면서 붕당의 근간이 되는 서원을 대폭 정리했고요. 성균관에는 탕평비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영조의 이러한 노력에도 붕당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영조는 탕평 정치 외에도 많은 업적이 있는데요. 먼저 균역법을 실시해 세금을 감면해줬고요. 잦은 홍수로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던 청계천을 준설했으며 법전인 속대전도 편찬했습니다. 그리고 영조의 뒤를 이어 정조가 즉위했는데요. 정조는 영조의 손자입니다. 왜 아들이 왕이 안 됐냐고요? 영조의 아들이 바로 뒤주에 갇혀 죽은 사도세자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가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고요. 영조의 정치를 계승해 탕평 정치를 이어갔습니다. 이 정조 역시 너무 중요한데요. 먼저 정조는 학문 연구를 위해 규장각의 기능을 확대했고요. 초계문 신제를 통해 자신의 사람들을 키워나갔습니다. 초계문 신제란 젊고 재능 있는 인재를 초계문신으로 등용해 규장각에서 학문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게 한 제도고요. 이 초계문신으로 성장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정약용입니다. 이 밖에도 정조는 왕권 강화를 위해 친위 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했고요. 아버지인 사도세자를 기리며 계획도시인 수원화성을 건립했습니다. 또 금난정권을 폐지해 상인들의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보장해줬는데요. 금난정권이란 시전 상인들이 가지고 있던 난전을 금할 수 있는 특권으로 일종의 시전 상인들의 갑질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금난정권을 정조가 폐지해버린 겁니다. 이를 신해통공이라고 하는데요. 잘 기억해두세요. 그리고 정조 역시 법전인 대전통편을 편찬했어요. 아까 영조가 속대전을 편찬했다고 했죠? 정조는 대전통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를 안정적으로 다스렸던 정조가 1800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요. 19세기의 조선은 암흑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순조와 헌종, 철종에 이르는 약 60년간의 세도 정치가 이어진 건데요. 이때 안동김씨나 풍양줄씨 등 세도 가문이 권력을 장악했고 이에 왕권이 약해지며 정치 기강이 문란해졌습니다. 특히 관직을 사고 파는 매간매직이 성했고요. 돈을 주고 관직을 산 지방의 관리들은 삼정의 문란을 일으켜 농민들을 수탈했습니다. 이에 백성들의 삶은 점차 피폐해졌고요. 백성들 사이에서는 예언 사상인 도참이 유행했습니다.
이러한 도참에는 이씨조선은 망하고 정씨가 왕이 될 거라는 정감록이 있고요. 한편에서는 미래의 부처를 기다리는 미륵신앙이 유행했습니다. 또 서양학문으로 들어온 천주교 역시 평등사상과 내세의 구원을 강조해 많은 백성들의 위안이 되어줬지만 제사를 거부해 정부로부터 많은 탄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학에 맞선 새로운 종교도 등장했는데요. 바로 동학입니다. 중요합니다. 동학은 최재우가 창시한 종교로 사람은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 사상을 강조했고요. 평등한 사회를 추구했습니다. 또 최재우는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저술해 동학을 확산시켰고요. 정부의 탄압에도 동학은 점차 농민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편 혼란한 사회와 지배층의 수탈에 농민들은 봉기의 형태로 맞섰고요. 이러한 농민봉기의 시작은 홍경래의 난이었습니다. 이 홍경래의 난은 평안도민의 차별과 탐관오리들의 횡포에 맞서 순조 때 일어났고요. 19세기 일어난 최초의 농민봉기였습니다. 또 철종 때인 1862년엔 전국적으로 임술농민봉기가 일어나는데요. 이러한 임술농민봉기의 시작은 진주농민봉기입니다. 이 진주농민봉기 역시 탐관오리들의 횡포에 맞서 유계춘을 중심으로 일어났고요. 이는 부패한 조선사회를 향한 민중들의 적극적인 저항이었습니다. 이렇게 19세기 조선 왕권이 무너지고 관리들의 부정부패는 극에 달했으며 백성들의 저항이 끊이지 않는 걸 보니 조선도 끝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죠? 과연 앞으로의 조선은 또 어떻게 변화할지 그 뒷이야기는 개항기에서 만나볼게요. 오늘은 조선 후기의 정치 변화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참 외란 이후 조선의 변화가 다이나믹한데요. 오늘 공부한 내용도 반드시 복습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